안녕하십니까. 산재보상 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김경훈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례를 보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일반화하고 단순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토론하신 것처럼 다 섬세하게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입법예고기관 중에 이런 토론이 이루어질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같이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항상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임성호 부장님이 정리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사회자께서 만우절이라고 농담하셨을 때 왜 그 주제가 등장했을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에 있어서 이 상병, 그 업무상이냐 아니냐는 어차피 불확실한 경우가 때문에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큰 틀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를 논의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과하다 싶은 주장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참 안 됐다 싶지만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지점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서로 이해를 하고 이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주신 말씀 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의 말씀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가장 큰 그 방향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 무슨 뜻이냐? 근로자들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상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판정이 이루어지는 오랜 시간들이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판단 내용들이 많았다. 그런 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판정위원회라는 것을 도입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또한 아직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그것을 저희가 문제를 확인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첫째는 인정기준, 그러니까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두 번째 오늘 주된 논의가 이루어졌던 인정기준에 관해서도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일부 발제 과정에서는 이번에 유해인자를 35개를 늘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차피 인정되는 것들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았던 문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문제하고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정기준의 유해인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런 기준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하지 않거나 전혀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을 획기적으로 새롭게 인정하게 됐다, 이런 식의 과장 광고를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뇌신혈관계 질환의 60시간 문제가 비록 그 부분이 지나치게 긴 시간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지만 뇌신혈관계 질환의 특히 만성마비에 있어서 그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는 이유로 어떤 경우에는 60시간이 훨씬 넘는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60시간에 미달되는 사람도 인정받고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혼란, 혼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객관적 중간점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라는 것이고, 60시간 자체는 절대로 배제 기준이 아니라 그것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업무 시간이 늘어날수록 질병과의 관계에서 관련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특히 주간근무보다도 야간근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더욱더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반영해서 하나로 한다는 취지로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를 하되 두 가지 문제가 다 뭉뚱그려질 때 저희가 결국 남는 숙제는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이것이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무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실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얼만큼 성실하게 노력하느냐의 문제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근로복지공단에도 함께 같이 공감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산재보험의 문제는 철저하게 국가보험입니다. 국가보험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밝혀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모토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인력적으로 부족했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졌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채워야 될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임상질병 조사와 판단에 관한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지침의 형태가 아니라 그 물질이 왜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되고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그 물질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근로자들의 직업력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면담을 진행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지금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문구로 정리하는 그런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객관화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직업상 암과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리스트만 있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를 사실 지금 제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도 인정기준의 한계가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업병의 역사라는 것이 항상 저희가 봤듯이 직업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노출돼서 바로 급성으로 발병하는 병들은 그 물질과 질병의 관계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자체가 직업병이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따질 것도 없습니다. 사고와 마찬가지인 거죠. 일하다 다치면 사고면 바로 원상이듯이. 그러나 만성적인 중독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노출이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질병들은 거기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노출됐을 때, 어느 정도 누적되었을 때 그것이 업무에 의한 질병이라고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부터 직업환경의학회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전리방사선이 굉장히 많은 직업성 암을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전리방사선이 어느 정도 노출됐을 때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어떤 업종에서 어떤 직종에서 어떤 식의 암으로 발병하더라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정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꾸준히 누적이 돼 있어야 우리가 주장하는 사람들이든 또는 또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업무상 질병에 관한 논란은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주제를 바꾸어서 먼저 우리 박진우 노무사님의 발제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면 박진우 노무사님이 말씀하시고 한국노총의 임상훈 장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당시에는 통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하락을 방지해야 된다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그것은 먼저 시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과연 그것이 통계의 변화에 따라서 아까 지적된 것처럼 하락은 막았지만 실질적인 상승이 중단되는 효과 그것 또한 하락이다라고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노동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를 아예 분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를 법률에 써놔야 되는 것인지 등등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월 중에 임성호장님께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노동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에 보장하고 있는 수준이 떨어지는 방향으로는 되지 않도록 그래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노동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그 부분 때문에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어떤 방안이 좋을지 지금 신부적인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작은 이야기까지 말씀드리면 다른 플로어의 질문이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플로어 질문은 어차피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면 그 입증 책임의 전환에 관한 문제 그리고 판례가 그 말하고 있는 상당 인과관계의 법리에 비해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협소하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되느냐의 문제에는 명백히 저희들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것은 결국은 원인 관계가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리적으로는 옳지 않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다만 저희가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고 노력을 할 부분은 근로자들의 입증 부담은 분명히 완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복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재해조사 과정에 전문성과 또 인력 투자를 늘려서 철저한 비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재해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환경의학회에서 우리 사회의 유해 인자와 질병과의 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투자를 하겠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의 문제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편향하지 않다고 보지만 근로자들의 입증의 노력이 수고가 덜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절차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짧게 마치고 예, 산재보험연구포럼의 박성훈 노무사입니다. 발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알찬 내용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주제에 관련해서 토론자분들께 공통으로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본 업무상 질병 인증 기준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제 고용노동부 경총 양대노총이 TF로 이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주제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발제되고 토론이 됐는데 입법예고기간이라 시간이 짧지만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기 질환 관련 고시는 아직 행정예고 전 상태이고 근데 이제 보완 등을 전제로 한 재논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좀 내분 토론자들한테 묻겠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산재 환자들은 정말 1년, 2년, 10년, 3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애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풀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빨리 풀어야 할 사연도 많습니다. 오늘 신현정 농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간병을 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지금 병원에 요양 중일 경우와 종결했을 경우에 간병료와 간병급여에 차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또 노동부 우리 김명준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까지 이것을 시원시원해 준 것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명준 과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 한국노총의 임성호 국장님 또 민주총의 최명선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산재 당사자 장애인들은 그 집단위원회 추천을 지금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집단위원 추천 그 기회가 되면 저희들한테 그 당사자 단체에 협조 요청을 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노무업인 산재 이만순 공사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그 노동부의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측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무를 하는 저희 농사들뿐만이 아니고 그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골격계 지금 개정되는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퇴행성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보면 그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 퇴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산재가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왕왕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근로자분들도 이게 퇴행성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내가 산재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그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라는 말보다 좀 더 명확하게 퇴행성 변화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뭐 예측 가능성 이야기하셨고 판단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뿐만이 아니고 근로자에게도 좀 더 명확한 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33년 전에 다친 이강원입니다. 예, 제가 다친 지 1년 좀 넘어서 산재 종결을 받고요. 한 10여 년 이상을 아무 혜택도 없이 사비로 치료하고 아무 혜택을 없이 살다가 지금은 재요양을 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상병연금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파리 목숨과 똑같은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고 언제고 종결이 떨어지면은 저희한테는 간병급여 한 8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 지금 환자들이 뭐 언제 종결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뭐 죽을 목숨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로복지부에 국내에서 나오신 분도 좀 여기 계시지만 저희한테 이런 뭐 진짜 어떠한 혜택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 뭐 어려운 자리인 걸로 알고 나왔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다들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점은 있겠지만 중요한 고민이시니까 같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뇌심혈관계 질환이 아직 고시 전입니다. 아까 발제에서는 뭐 고시도 안 했다. 시행령 입법이 끝난 후에 내용이 정리된 후에 그 내용에 맞추어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아직 고시 안 하는 거고요. 지금 고시 전에 재논의를 하느냐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TF 오래 논의를 해왔던 과정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논의해서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여기서 압력 행사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정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간병의 문제점은 맞습니다. 저희도 요양 중에 간병료의 문제와 요양 종결의 간병급여의 문제가 지금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 중에 일부 요양 종결 환자분들께서는 그 상시 그 간병급여만 가지고는 부족한 이런 문제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고 실제로 지난 연말까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보려고 한가 하는 좋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부딪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 서비스에서 간병 서비스를 빼놓고 이 지금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사실 좀 굉장한 거죠. 복지부에서도 의료 서비스에서 간병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에 포함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하고 연구하면서 2년 정도 끌다가 지금 비용 문제 때문에 잠깐 중단되어 있는데 그 흐름하고 맞추어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정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정 늦춘다는 차원은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하고 연동시키지 않은 채 간병급여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회장님을 함께 우리 그 논의를 함께하는 위원으로 반드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현장의 이야기를
정책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같이 공유해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과 관련해서 긍물극계 질환에서 자연 경과적인 진행 이 부분을 퇴행성이라고 말하면 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논의할 때 퇴행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넉넉히 한 것이 좋다는 논쟁과 토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퇴행성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 경과적인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우리 노사 모두의 상황 입장을 생각할 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다만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임성욱 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재조사 시트라고 하는 시점을 객관화되면서 그분이 퇴행성이 있는 사람도 업무 관련성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업무 부담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좀 더 객관화된 자료가 내게 되도록 실무를 계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현재 요양 종결이 그렇죠. 요양 종결이 되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방청시는 요양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학적인 처치에 효과가 없을 때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장애급여를 주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치료가 필요하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요양 종결되지는 않도록 일단 이런 관리가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아까 검토하시는 것도 많은데 좀 더 그 근로자들이 다친 근로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치료받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